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에이터입니다. K리치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이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연휴가 길어가지고 네. 실제 장이 열린 날이 며칠이었죠? 지난주에? 사흘 정도라고. 네. 화수목이었죠. 네. 노동절도 안 했었고요. 맞죠? 네. 네. 짧은데 그래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시황부터 한번 전해주시죠.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3영업일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 한 주 동안 플러스 흐름을 보였어요. 0.38% 정도 이제 20개 상당 리츠의 평균 수익률이 0.38% 정도 나왔고, 네. 이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리츠가 그 해당하는 주에 이제 배당했던 리츠들이 주가 하락도 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미국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대목인데 이거 베이비 스텝을 했던 거는 다들 아실 테고 이건 예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없는데 거의 근 1년간 이 자체보다는 이제 연준 의장이라던가 아니면 성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맥락을 많이 분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여기서 멈출지 아니면 연내 기준금리가 떨어질지에 대한 되게 분분한 얘기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파월 의장이 그 기준금리 인하 연내에는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던지면서 조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도 글로벌 미국 증시에도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으로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하락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어쨌든 한 달 이제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이제 또 미국 기준금리 발표가 있고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그것도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변수들이 변화가 될지 이런 부분은. 대체로 이제 금리 인상 부분은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 어떻게 될지 그런 이제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사실은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일단 금리를 이제 투자자들도 보면 지금 그렇게 큰 변수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예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줄었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에 대한 변동성이나 불확실성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더 연내 기준금리가 떨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건지가 쟁점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SK리치 제일 크게 올랐나요 지난주에는? 네,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3%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마지막 날 또 많이 올랐고 이게 제가 당일에 SK리치 분들한테도 물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딱히 주가를 크게 올릴 만한 재료나 호재나 이런 게 있었던 건 아니고 그동안 좀 많이 눌려 있었어요 SK리치가. 그래서 4,000원 후반대에 계속 있다가 지난주에 많이 상승하면서 좀 수익률을 좀 올렸습니다. SK리치 지난주에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SK 같은 SK 이름을 달고 있지만 다른 회사지만 D&D 플랫폼 리치 얘기 잠깐 해보죠. 이 약간 후폭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강남역에 이제 오피스 빌딩, 이제 스케일 타워죠. 스케일 타워가 결국 이제 이 SK D&D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이 현대차한테 매각이 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D&D 플랫폼 리츠가 계속해서 IR에서 이제 편입하겠다고 약속했던 자산이 안 당기다 보니까 그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으세요? 저희가 유튜브 때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분명한 거는 스폰서와 그 D&D 플랫폼 그 AMC랑 그 관계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큰 거는 분명히 사실이고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자금 조달 처음에 이런 액션이랑 이 스폰서와 이번에 그 강남 오피스랑 그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좀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스폰서와의 관계 측면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신뢰를 접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자금 조달 측면에서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AMC 내부적으로도 기존의 대응 방식이 있었다면은
그걸 좀 궤도를 수정하는 방향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있을 텐데 네. 뭐 이런 이제 자산 편입이라든지 향후 또 유증 이런 이슈 있을 텐데 좀 판단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한번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이제 그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네. 뭐 사실은 이게 또 같은 일이 반복되면 네. 이제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이런 예민한 문제들이 좀 예상되거든요. 제가 보면은 네. 그런 것들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NH 오런 리츠 자산 매각 소식이 있네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NH 오런 리츠 말고 원래는 NH 프라임 리츠가 보유한 자산 중에 하나를 이제 수익증권이지만 매각한다는 사실은 작년부터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건 뭐 올해 예정대로 계획을 이행할 예정이고 이 NH 오런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사회 결의 통해 가지고 네. 매각 계획을 알렸고 이게 보면은 안 그래도 오늘 따로 기사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궁금했던 거는 뭐 투자자 관점에서는 왜 이 자산이었을까 네. 그리고 이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인계가 어딘가요? 근데? 수원에 있는 네네. 그 3대 상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이게 3대 상권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업무랑 행정 좀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NH 오런 같은 경우가 지방 자산도 가지고 있지만 서울에 뭐 당산에 있는 오피스도 가지고 있고 네네. 분당에 좀 핵심 자산인 그것도 있는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다소 비주력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 리츠가 추구하는 알파 수익에 좀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자산 가치로 네네.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 그 K리츠 위클리에도 올렸지만 그때 편입했을 당시에 가격이 이제 400억 원대였는데 지금 한 이게 뭐 자산 가치를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네네. 이보다는 더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당시에는 공실률이 되게 높았대요. 편입했을 때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하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또 뭐 매각 결과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번 달부터 매각 절차는 밟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좀 이런 리츠들이 어떤지 작년 같은 경우 거의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잠잠했는데 네. 어쨌든 자산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NH 프라임이라던가 신한 알파라던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곳이긴 하지만 올해 이제 더 그런 니즈는 더 커졌고 이 NH 오런뿐만이 아니라 ESR 캔달 스퀘어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D&D 플랫폼 리츠 같은 경우도 지금 주력이 아닌 자산에 대해서는 수익이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각을요?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언급한 리츠 외에도 뭐 어쨌든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D&D 플랫폼 리츠 뭐 사실은 이제 들고 있는 게 오피스도 있지만 일본의 이제 물류 같은 이제 수익 증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사실 D&D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일본 물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주주나 투자자들이 여기 매각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았던 자산인데 좀 애매하죠, 사실은.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컨트롤 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타이거 이제 미래 ETF 리츠 ETF 얘기가 있는데 네. 뭐 이게 뭐 보도자를 냈어요. 일단은 네. 이제 어떤 내용이었나요? 뭐 그 심플하게 표현하면은 이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 이게 우리나라 상장 리츠 ETF 중에는 뭐 저변이 넓진 않지만 어쨌든 제일 큰 규모잖아요. 네. 여기 이제 3월이랑 4월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자금이 순유입이 됐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이제 언론에 배포를 한 건데 네네. 3월에 막 50억 원대 정도 그리고 4월에 90억 원대 정도 순 매수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이 ETF 순 자산 규모가 아마 2,300억 원대 정도 될 텐데 네. 이것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리츠 시장이 괜찮았을 때 이 ETF 규모가 2,600, 70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거기에 비하면 여전히 아직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좀 최근 순매수 기류가 좀 있다라는 정도로 분위기가 약간 이렇다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니까 네. 그
뭐 저는 이제 그 리츠 ETF는 찾아보니까 이제 편입 종목에 보면 이제 맥커리 인프라가 제일 비중이 높네요. 네, 한 17% 되는데 네. 이제 뭐 맥커리 인프라 같은 경우 리츠는 아니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리츠와 이제 같은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도 주고 이제 실제 이 맥커리 인프라 역사가 되게 오래됐는데 사실 리츠들도 이 맥커리 인프라 통해서 좀 배울 것도 좀 많아 보이긴 해요.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실은 뭐 맥커리 인프라도 그간 굴곡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어떤 정부의 어떤 방침이 바뀌면서 사업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도 받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규 자산을 편입하고 또 이런 리파이낸싱 이슈도 되게 잘 관리를 하더라고요. 실제 차입 비율도 지금 한 20%도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리츠가 볼 때는 우리나라 리츠들이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지적되는 게 또 높은 차입 비율이기도 하잖아요, 레버리지. 약간 참 이 맥커리 인프라 보면 또 배울 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리츠 운용 측면에서도 보면.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는 뭐 그렇게 이제 길지 않은 주여가지고 이제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뭐 오늘 K리츠 위클리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